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죄의 용사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박수 쳐야 되죠. 네, 역죄의 용사들은 또 정말 최고의 패널들을 모시고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오늘 또 모신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김준혁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청? 예, 수원시 정지역. 예. 네, 수원시 정지역 의원님,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장용진 기자,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준혁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저희 방송 와주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스픽스 창립 멤버인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총선 치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고 제가 자주 출연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2025년 새해부터 1년 내내 자주 나올 테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수원시정에서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나요? 네. 그 범죄심리학자. 네. 네, 그분하고 이렇게 경쟁하셔가지고 이기셨던 전적이 있는 분인데 보기엔 되게 순해 보이시는데 엄청 내공이 세십니다. 아니 최근에 나온 부정선거 거기에 제일 위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이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비상계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이수정을 이기고 당선된 김준혁이 이 선관위하고 합쳐서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그 명단 돌아다니는 명단에 보면 제가 세상에. 아주 상위 랭킹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 올라가 있고 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 뭐 등등등등해서 꽤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된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요? 김준혁 의원님이 사시는 데가 수원정 광교인데 네. 거기가 경기도에서 제일 제일 잘 사는 데입니다. 그렇죠.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 사실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수정 교수를 반드시 여기는 탈환을 마라. 경기도에서 수원 여기는 뺐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선전하셔서 지켜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아니 뭐 다 우리 민주시민들 덕분이죠. 맞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당시에 종편이나 보수에서도 김준혁 의원님 딱 찍어가고 두 사람 찍어가지고 양부남 의원하고 김준혁 양문석. 양문석 의원님하고 김준혁 의원님 찍어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정 교수를 좀 아는데요. 예. 무슨 법무부 위원회 활동 같은 것도 같이 많이 하고 했었죠. 뭐 많이 네. 했어요. 그런데 김민전 의원하고 아주 비슷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캐릭터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수정 교수님하고 김민정 교수님 두 분 다 상당히 잘 알았는데 네. 과거에 알던 그분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모르던 분들의 그 모습이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사람이 변한 건지 약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수정 교수하고는 심리학과 저도 박사 수료까지 해가지고 옛날부터 잘 알던 사이인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저는 놀랬고 특히 부정선거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랬고 김민전 의원도 제가 방송을 참 같이 오래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변한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그런 말씀하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네. 지인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좀 이상한 정치인들을 보면 저한테 친구들이 야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떨어진 부산에서 전 최고위원 했던 장해찬 씨도 상당히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이상해진 사람 너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여의도에 물이 이상한 거냐 그런 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군요. 어쨌든 뭐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한테 4,500만 원, 3천만 원 배상하는 것으로 그때 또 오늘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졌죠.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밥을 사기로 또. 제가 오늘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한다고 하고 아빠하고 못했네요. 내일 아침이라도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조국
전 대표 또 가족들도 가로세로연구소 했던 누구죠? 그 강용석 네. 씨 쪽에다가 또 4,500만 원 또 승소 판결도 받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좋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 많은 분들 지금 벌써 거의 10,000분에 가까운 분들이 9,600만 분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 봐주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방송 한번 또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영만님께서 김준하 의원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 당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왜 창원 성산 당원이라고 그러시죠? 거기가 아닙니다. 창원 지역에 계신 분이신데 예, 아마도 이제 뭐 수원- 제가 집회 나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해 네. 주시냐고 말씀하시는 그러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조영만님. 많이 보내셨습니다. 슈퍼챗을. 자, 오늘요. 구독 엄청 강조해달라는 또 전기한 대표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상하리 많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요건 박종준, 이제는 전 경호처장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씨의 체포를 지금 막아서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상했는데요. 정기한 대표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혹은 그 45명 간 사람들 포함해서 또 내지는 현재 있는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전직 당대표가 또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라도 윤석열 씨는 탄핵이 될 것이고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그 사람을 즉시 하야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 장관, 차관 등 모든 국정 운영 참여자들을 윤석열 씨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이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 모든 주변인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이 국정 운영 책임자, 이 사람을 도대체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윤석열 본인은 탄핵 기각으로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국힘은 즉시 그를 하야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동훈 씨가요? 아니요. 저 사람 한동훈 씨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당 대표라고 합니다. 그나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분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70%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그런데 전까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아니, 게 근데 저는 그게 투표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네. 좀 우리가 막 그 본회의장 안에서 막 다투고 뭐 고성 지르고 하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가다가 이제 좀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아니 그래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아 우리도 죽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도 죽겠어요. 이런 얘기. 아 저희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싹딱 도망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특검 같은 것도 거부를? 저도 방송 패널로 만든 국민의힘 인사들은 대부분 김준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정광훈류의 그런 극우 지지층을 이제 내치면 안 된다. 뭐 이 사람들에도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단결해서 그래도 민주당이랑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조금이라도 세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전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그저께 있었던 투표인데요. 내란 특검 2표 차이었고 김건희 특검도 놀라웠는데 지난번에 198까지 왔다가 도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탄핵 때는 그래도 좀 보여줬던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쉽고 사실 저 당대표는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왜냐하면 자기가 이를테면 상식에 기반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란 사태를 어떻게 이거를 비호해주고 엄호해주겠어요. 그런 차원이지
또 아쉬운 건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나를 밝히지 마라. 그냥 일정의 흐름이거나 또는 친구들 만나거나 뭐 이런데 아까 김 의원님 나와서 얘기할 때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 솔직히 아니 자기도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오고 그래도 아무리 정치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멀쩡한 상식에 기반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국힘의원은 다 괴물이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보면 아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면 개전의 정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일종의 처세술을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만났을 때 에이 걔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쟤 완전히 도라이야 이런 평가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정 교수나 김민정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는 평가를 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한테 뭔가를 속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가면을 썼을 수도 있고 서세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세술이었거나 페이크였거나 네. 뭐 또는 뭐 어떤 속임수였거나 아니면 지금 무슨 다른 전략이 있거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현장에서 직접 본 건데 그렇죠. 그날 이제 투표하던 날 제가 간표위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하는데 앞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가 안철수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 한 명이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한테 계속해서 한남동 가야 된다. 그 대통령 지키러 한남동 가야 된다. 누구야 그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 얼굴은 내가 아닌데. 근데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예 뭐 이러면서 또 가긴 가야 된다는 뭐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때 막 그냥 여럿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쭉들 거기 보면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들 쭉 권영세 자리가 여기에 있고 한 칸 띄어서 권성동 뭐 이렇게들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싹 내려다 보니까 그 막 몇 명 의원들이 와갖고 한남동 안 간 의원들한테 가서 한남동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지도부한테 보여주기 하고 조금 전에 김지호 우리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광훈한테 찍히면은 다음 대선 그 총선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전광훈한테 막 90도 폴더 인사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되든 안 되든 대선 후보도 되고 또 모두 되고 당대표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광훈의 지지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전체가 뭐 개별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집단적으로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세력한테 다 충성수행하고 있는 불쌍한 집단이에요. 불쌍한 집단. 이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러군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44명, 45명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하냐 그랬더니 또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그 특검법은 왜 거부하고 왜 더 줄어드냐 그랬더니 그게 다 그 게이트에 걸려 있어서 그렇다. 명태균. 네, 그 명태균 씨 이제 뉴스타파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44, 45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사실 저도 좀 알잖아요. 누구 걸려 있는지. 거기 보니까 진짜 걸려 있네요.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안에 의원들 사이에서 네. 그 44명, 45명이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어서 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쫙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알거든요. 누구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근데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 씨는 거기에 사실 안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경원 씨는 다른 라인으로 김건희 씨랑 걸려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사실은 들어서 직간접적으로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 라인을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그때 공천 같은 거 할 때 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밀어넣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일단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씨네 그 광신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지 다음번에도 계속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힘당의 지금 여러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층들이 이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력을 좀 강하게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뭐 탄핵을 이렇게 찬성한다 하게 되면은 지지층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흩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탄핵이 되고 윤석열이 잡혀가더라도 자신들의 지지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려면 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겠죠. 이삭죽기를 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목적하에서 약간 페이크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싶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쓰는 거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헌재에서는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잖아요. 포고령 얘기 정확히 찝어서 했잖아요. 네. 포고령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죠. 아니 정확히 딱 제가 82조 국무회의에서 부서 안 했다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사무처장이 포고령 내용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 정확히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사무처장이 포고령에 있는 내용 자체가 헌법 위반된다고 정확히 말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3명이 뭐 반대할 거라면서요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건 이미 헌재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무리 한덕수 탄핵을 먼저 심판하고 뭘 먼저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흐트러뜨릴 수 없는, 이미 결정은 어느 정도 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믿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헌재를 믿어요. 근데 이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것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에서 봐서도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 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일 황당한 얘기가 평화로운 계엄령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참요. 근데 이 평화로운 계엄령이라는 얘기는 국내 언론들은 다 썼어요. 근데 해외 언론들 중에서는 평화로운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더라고요. 그럼요. 다른 뭐 내전, 내란 이런 말은 시빌워라고는 써놓고 이걸 평화로운 계엄령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도 쓰질 않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히 윤석열은 쫓겨나야 되고 감옥에 지금 당장 가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 상태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상수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도 상수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윤석열 이후에 야당이 됐을 때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108명 정당의 그 헤게모니, 영남권에 있는 그 지방선거라든지 당내 헤게모니를 누가 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렇죠. 경쟁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윤석열하고 같이 국민의힘에 그냥 맥없이 흩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만 사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다 사법으로 다 같이 민주당과 죽는 거죠. 저기 수사기관에서 사정없이 수사할 것이다. 지금 사실 뭐 계속 그 특검을 반대하면서 명태균 관련된 수사는 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속시켜서 뭔가 이제 그 성을 쌓을 시간을 만든 후에 본인들한테 오는 그 사정의 칸날은 피해 보겠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보고 뭐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은 아니지 않냐, 너한테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댓글이 몇 개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 사무처장이 함부로 말 못해요 그렇게. 근데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헌재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말을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장관급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되게 자리예요. 중요한 말이고, 예, 네. 그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헌재 사무처장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역대 헌재 사무처장이 저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그 20년 가까이 법조 출입을 하면서 헌재 사무처장이 저렇게 뚜렷하게 위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번이 거의 처음이에요. 예, 이런 말 함부로 안 하고요. 아무리 네. 위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99% 생각하더라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건 정말 매우 놀라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물론 뭐 우리가 딱 또 윤석열을 통해서 기괴한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변론 준비기를 보내는 태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을 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하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평의까지 하면 일주일에 3번을 하는 건데요. 페이퍼 읽는 시간까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태도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연대하겠다는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전 그래서 한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탄핵 심판이 끝나고 인정이 될 거다, 인용이 될 거다. 그게 아닌 가능성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왜 운영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내는데 이러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이유가 있냐라는 전면적 의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건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붕괴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뭐 명을 달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부부 사이좋게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거하고 될 바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건 정말 끔찍한 사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대한민국이 K 어쩌고 그래가 조금씩 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발전도 하고 민주화 투쟁도 해가지고 조금씩 왔는데 망가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정도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용이 안 되면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끔찍한 사태여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다 됐고 거의 대부분이 정치 평론에 대한 수준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도 아마 유심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변론 준비기일에 대한 네. 헌재 재판관 2분, 이제 한 분은 보수라고 알려져 있고 한 분은 진보라고 알려져 있는 이미선 헌재 재판관하고 정형식 재판관의 태도들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그쵸.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전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갑작스럽게 윤석열 구테타로 해서 충격을 받았다가 이것을 갖다가 탄핵으로 이끌어 나가는 국민들의 민주적 열기에 대해서 놀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서 끝날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 잔당들이 계속해서 내란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수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만약에 이 수습이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건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다시 살리는 길은 헌재가 빠르게 판결을 내리고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창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헌재가 2월 말 안에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자막 나오는 것처럼 탄핵 속도 빠르다는 일축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90며칠 걸렸었지 90일,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12월 우리가 14일이었죠. 14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2월 2월 말만 하더라도 3개월이 넘는 거예요. 3개월 넘는 네. 거예요. 네. 10일, 아니 2개월, 1월, 2월이니까 그러네요. 단순히 60일 넘는 거죠. 네. 사법부가 저렇게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이렇게 재판 일정도 빨리 가져가는 거 저 처음 봤는데요. 헌재나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23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잖아요. 그리고 강서선거에서 윤석열이 대패했고, 11월 달에 그 여인영 비롯해서 그 사령관 4명을 임명을 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상 계엄을 시작한 건데, 최근 드러난 공소장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총선에서 져서 1차 타켓을 중앙선관위로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지금 탄핵에 살아나갖고 윤석열이 2번째 계엄을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부터 쳐들어가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현직 대법관하고 전직 대법관, 현직 판사, 부장판사 전부 다 납치해가지고 고문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쿠데타에 실패한 이후에도 체포 영장에 대해서 당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가 이것은 불법적인 체포 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위정자가 사법부에 대해서 위법적인 영장이다, 위법적인 법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 떨고 있는 게 사법부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선관위원장을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야구 방망이로 협박을 하겠다. 하려고 했다잖아요. 선관위원장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는데 대법관이에요. 노태학 대법관이에요. 예, 현직 대법관이 현직 있잖아요.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도 지금 체포명단에 들어있고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와77님이 노변 지난번에도 3시 전에 체포된다며. 참 미안해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나 정보를 들었었다고요. 원래 체포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공수처장이 요 겁을 먹고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하지만 이번엔 내 말 믿어보셔. 자, 중요한 거 선희임님이 US 달러로 또 49.99달러를 또 보내셨습니다. 지금 환율도 높은데 엄청나게 금액까지 얘기해 주시는 방송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는 슈퍼챗이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한 달에 4억씩 번다는데. 그러니까요. 참네. 우리랑 틀립니다. 네, 우리는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사직서를 내고 이 조사를 경찰에 받으러 갔다가 중간에 또 최상무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제 그 대행의 경호차장이 되고 또 이제 본부장이 더 세게 경찰과 대치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싱크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오시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지도 않고 이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좀 박정준 씨 네, 욕하고 이상한 싶어요. 사람인데요, 저 사람. 많이 이상해요. 정부 기관끼리 충돌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수처가 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영장 집행을 하는 걸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세운 거거든요. 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간단하게 충돌과 대치라고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 뭐 중재와 대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상한 말들이 지금 박정준 입에서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상목한테 뭘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참네요. 정말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사투성인데 네. 수사는 그 꼼벤터의 그 수사님이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 웃기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아니 그 괜찮으세요. 프란치스코의 한남동 그쵸. 그러니까 네. 대란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냥 알아듣게 무슨 하세요. 대통령의 적절한 그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어디 있으며 아니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많이 봐준 거지 않습니까? 오라고 했으면 오면 되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네. 궤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경호처장만이 아니고 차장이고 또 네. 여럿 있는데 본부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왔잖아요. 네. 전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친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차장까지 지냈죠. 경찰에서 수사받는 게 상당히 편했을 거예요. 옛날 부하들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가 이를테면 정말 박종준이 소문을 많이 내는 것처럼 자기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근데 밀려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윤석열을 엄호하면서 가거든요. 이를테면 정말 밀린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거나 하는 방식이었다면 박종준이 아주 묘한 내부 비리 고발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매도 먼저 맞으려는 건지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문스럽게 짝이 없다. 근데 제가 결론입니다. 알기로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로 알려져 있는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이 사실은 김건희 라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 처장일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이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세 사람이 아주 끈끈한 관계였고 김건희 씨하고 되게 윤 대통령 부부랑 아주 각별해져가지고 김 여사 라인으로 특히 손꼽혀져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 어슬렁어슬렁 모습 보일 때도 이 박종준이는 몰랐는데 이 서열 2위와 3위는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가서 경호하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특히 이 2위와 3위는 좀 더 충성파였고 경호처장은 조금 간보듯이 간제비하다가 사실은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퍼져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종준이 그 전에도 경호차장을 했고 박근혜 때. 그렇죠. 그다음에 박종준이 불러온 게 김용현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용현의 네. 후임자인데 네. 그냥 골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경찰 공무원으로서만 근무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19대, 20대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국민의힘적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종준을 그냥 허당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좀 이따 뭐 더 전문가인 우리 장용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윤석열의 밀사냐? 혹은 윤석열의 배신자냐. 네.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그냥 농담 삼아 아마 윤석열이 지금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못 일어나고 있을 거야. 윤석열 지금 못 일어난 상태에서 저 경찰 출두라는 이름으로 좀 도망 나온 거야, 저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지. 저 인간 저 더 이상 있다가는 나중에 평생 햇빛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도망 나온 탈출한 거야. 거다, 난파선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이 어제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로 시작된 거다. 맞아요. 제가 어제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경호처는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호처에 있는 많은 군인들 혹은 경찰들, 경호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도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내란 수기에 대한 충성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나 위에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의 강압적 명령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박정훈 대령이 잘못된 명령에 항거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죄가 안 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군사 법원이 이제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경호처 안에 이 여러 분위기가 완전히 저는 바뀌었을 것이다.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경호처장이 감지를 하고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란 수기의 공범으로 가장 강력한 죄를 받아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3차 출두라는 명분으로 도망간 거다. 저는 박종준을 알거든요. 예. 경찰관 시절부터. 약간 똑똑한 체하고 이런 분인데 똑똑하진 않은데 똑똑한 체예요. 똑똑한 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네. 자 3차까지 출석 요구에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 국수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체포 영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 영장이 이 히든 카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체포 영장은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데
박종준이나 그다음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못 그럼 막죠. 스크럼이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건 그 대통령실 안에서 체포영장 발부 전에 나가라. 그게 경찰에서도 검토했던 방안이에요. 네, 체포영장을 네. 통해서 처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다. 물론 현행범인 체포도 있지만 명분에 그렇게 갖고 쳐들어가자. 네. 이런 거를 작전을 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박종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여튼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어떤 협작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경호처 쪽에 제가 좀 이렇게 하도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 뭔가 장난질을 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직서를 내고 들어왔다 그러길래 이거는 백기투항인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저기 좀 전화도 돌려보고 물어봤더니 경호처 내에서도 지금 이게 뭐냐? 뭐 때문에 나간 거냐? 자기들끼리도 지금 대단히 지금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나 봐요. 대체로 보면은 백기투항을 했다면서 되게 이제 분개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왜냐하면은 왜 혼자만 살라고 도망 나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약간 달래면서 야 사실은 심청이처럼 바친 거다 이렇게 달래는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듣거나 그럴싸한 것이 뭐 어쨌거나 지금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거니까 네. 심청이 바치듯이 어쨌거나 잡혀갈 사람 미리 바쳐서 폭풍을 잠시 잠재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의도된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 네. 이 박종준 그 처장이 자신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 거는 맞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이 백기투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사람의 좀 어떤 교활한 어떤 작전이 좀 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뭐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결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이 다 이렇게 짜나온 틀에서 네. 그냥 얼굴마담 바지 사장 아니면 관리 사장 정도 됐던 거예요 경호실에. 그 밑에 있는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든지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다 김용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늘막이 돼주고 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인들이 한 명 한 명 키워놓은 부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사장 정도로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일이 생겼고 네. 물론 김용현, 윤석열에게는 좋은 자리를 줬기 때문에 충성은 하지만 이제 본인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솔직히 보통의 리더 같으면 이 정도 막 밑에 있는 사람 막 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되고 그러면요. 야, 미안하다. 그냥 내가 가서 조사받을게. 이러지. 그래야죠, 사실은.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진짜 뭐 정말 뭔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면은 이 공무원들이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막 법을 어기고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정말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다 했고 뭐 이 건까지 당했는데 더 2차 충돌로 인해서 만약에 더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내가 뭐 그 정도로 권력자는 아니지 않았냐 이거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윤석열 변호사하고 윤석열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는 사법적으로 김건희, 최윤순 그다음에 이쪽 그 윤석열은 좀 사법적 특권층을 인정 좀 해달라. 그냥 화끈하게. 그냥 야당하고 국민에게 우리 좀 이렇게 특권을 좀 인정해달라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불구속 재판 좀 받게 해달라. 네. 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사실 확정되기 전에는 다 불구속 재판 받지 않았냐. 그러면 윤석열이 소환에 응했어야죠. 소환을 안 해서 지금 긴급체포 영장. 아니 내란은 하지 말았어야지. 네. 왜 내란이냐고. 아니 이란 이야기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예. 이제 뭐 제가 옛날 역사 전공 교수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과거에 공부했던 역사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긴 했으나 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 중에 배신자가
전국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박종준이 이런 케이스가 될 거다. 오히려 박종준은 저는 이게 일종 내부적 반란이라고 보는데 네. 왜 내부에 반란이 생기느냐? 그 내부에서 아까 얘기한 서열 다툼 같은 거 누가 더 충성도가 있느냐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 세조대에 이징옥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징옥이 저 맨손으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그 전설의 인물입니다. 네, 뭐 네. 그 형하고 같이 뭐 멧돼지 잡으러 갔는데 산채로 잡아오기도 하고 천하의 대용장이었는데 이때 그 김종서가 죽고 나서 김종서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정말 서울까지 막 내려오고 막 그랬죠. 함경도에서부터. 그런데 내부 안에서 그 충성파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제일 힘센 애가 밑에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징옥을 죽여버리고 항복투항해서 그 일종의 공신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됐는데 이거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이괄의 난 때도 그랬고 저는 박종준이 그 지금 아까 이야기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 어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청와대에서 경비 그 담당 팀장 할 때 그때 들어왔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충성 무조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 그냥 오로지 윤석열 지켜야 된다 막 이러니까 박종준도 그렇긴 해야 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내린 지시 안 따르고 막 개기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거에 삐지는 과정에서 모르겠다라고 해서 자기라도 살겠다고 탈출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좀 의심스러운 게 네. 그러니까 박종준 사표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느냐. 엊그저께 특검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특검법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헌적 요소 없이 만들어달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박종준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경호처장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네. 향후에 이 사람은 정치 계속 출마를 할 겁니다. 세종시든 충청도든 계속 출마를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정치적 자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앞으로도 이 정치적 자산 확보하는데 더 집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그 심청이처럼 바쳐진 거다, 재물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글쎄요. 근데 나는 정치는 더 못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사법 처리 될 사법 처리가 되는데 네,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다가 아니 그 사면 김건희, 복권을 아니, 뭐 박근혜 주변 사람들도 다시는 그 사람들 정치 못할 줄 알았죠. 근데 다 살아 들어왔잖아요. 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도 국격을 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헌정질서 하에서 법치주의가 이걸 통해서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을 내란 국가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국격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해봤자 국민의힘 불리하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결국에는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격을 떨어뜨렸다. 저런 행동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게 만드는 그 행동, 그 다음에 실제 그 또 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든 이 상황 다 둘 다 진짜 웃긴다. 정청래 위원장이 또 정확하게 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이번 주 안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일 아침에든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성훈 차장이 더 세게 반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도 오늘 출석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쯤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원래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일요일 날쯤 영장 발부가 되면 그 영장 발부된 걸 갖고 월요일 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김성훈도 꼼짝 못 하게 되는 거고 경호처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여기에 더해서 50억 경비단 그 사병들 부모님들이 지금 계속 국방부에 항의 전화하고 있고 저는 그 경호처가 저는 월요일쯤이면 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월요일까지 왜 기다리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집행하고 막아서면은 현행법 체포하면 되지. 왜 그걸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경호원들도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거의 무너진 상태나 다름없으니까 경호원들이 우리가 이제 경호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공무원들이세요. 공무원들이죠. 예, 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3교대로 이렇게 계속 교대 근무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2주 가까이 퇴근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계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숙소 같은 것도 있었고 대기할 장소가 있었는데 한남동으로 가고 난 다음부터는 대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데서 200명, 300명이서 버글버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2주가 지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피로도가 가중이 되어 있고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강설아님께서 밤낮 애써주시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또 따뜻한 위로가 저희들에게 또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백골단 공주님 어떻게 지내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백골단을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김민전 의원 징계 대상 아닌가 했는데 또 권성동 의원은 아니라네요. 자, 백골단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이 백골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군지 아시죠? 강민조 선생이죠. 강경대 강경대 아버님, 예, 강경대 열세 아버님이신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91년도 백골단에 의해서 사랑하는 우리 경대 아들을 잃었습니다. 잃고 나서 지금 34년 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 가족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그런 백골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하얀 백골 그 철모를 쓰고 나왔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거기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꼭 저들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막지 않으면 다시 우리 경대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겠구나 해서 한남동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 백골단을 막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거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표에 맞아서 숨진 고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회장이 김민전 의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백골단 단장이라는 사람은 백골단은 국회를 불러낸 거는 민주당이다. 김민전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이런 요즘은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사례로 비교해 보면은 네. 미국의 KK단이 미국 의회에 가서 설립 기자회견 한 거하고 똑같고요. 유럽의 네오나치 세력들이 독일 가가지고 우리 나치당 만들겠다 이거 한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민전 의원 자체가 사실은 그 반공청년당 기자회견 전부터 광화문이나 한남동 가서 네. 탄핵 시위는 중국인들이 사주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탄핵 소추서 자체에 러시아와 중국하고 척져가지고 탄핵이 된 거다 이런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예, 그런 맞아요. 내용이. 없어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좀 반공청년단, 이 백골단 이런 젊은 정말 극우 파시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폭동, 폭력 이런 거를 행사해서라도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세를 지금 모으고 있고
저는 이거 뭐 자기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한글을 왜 모르니까 몰라요? 말이 다 안 적혀 되는 있고 거죠.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다음 비대위원이라서 9명이나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검색해 봅니다. 아니 검색을 안 해도 몰라요? 백골단이라는 거를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김민정 의원 그 연배면 100%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몰라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의도적으로 했다. 아주 확신범이다. 드물게 저는 이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아니 김정현 반공청년 단장이라는 분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골단은 1980년에서 9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경찰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동시에 폭력 시위나 내란 선동을 초기 진입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부대였기에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조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짜 그냥 다 이 사람은 진짜 그거 알아요? 이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 당시에 아무- 알아요? 아무-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렇죠. 백골단이라는 건 형사 기동대예요. 형사 기동대인데 우리가 알아요. 검거조죠. 검거조니까 이제 기동성 높게 하려고 화이브 하나 쓰고 뭐 돌아다니고 어떨 때 곤봉이나 뭐 방패도 들고 아닐 때도 있고 뭐 동네마다 좀 다른데 형사 기동대일 뿐이에요. 그 대원들은 전의경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직원들 중에서 조금 승진의 목도 메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근데 상당히 폭력적으로 아까 강경대 열세 사건 같은 게 명지대 앞에서 91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람 해치기도 하고 또 91년에 김기정 열사 같은 경우에는 퇴교를 해서 이제 깔려 죽은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정말.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김민전 씨가 그러니까 정말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평가할 뭐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천박해지면 이렇게도 간다. 그냥 반공에만 기대면 백골단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는 모습을 그냥 입에서 나오면은 다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제가 어저께 이 얘기가 나온 거 보고 어떤 분이 제 SNS에 그런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백골단한테 한번 맞아보고 저런 말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는 사실 91학번으로 강경대 열사하고 같은 학번이고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91년도 4월, 5월 길바닥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기정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 대한극장 앞에서 저도 똑같이 쓰러져 있다가 죽다 살아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백골단 폭력이라면은 치가 떨려요. 제가 살아 돌아온 그날 지금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제가 그날 대한극장에서 시위하다 살아났는데 제 등에 커다란 구사발이 찍혀 있었어요. 나도 몰랐던 거죠. 백골단한테 커서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현 단장이라는 분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시대 살았잖아요. 아니, 김정현 의원이랑 우리 다 그 당시에 백골단한테 저는 당한 이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86학번이잖아요. 86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저 백골단의 만행을 몸으로 다 겪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전혀 없죠. 없죠.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다 뭐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나 다 우리 비슷한 세대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복경찰이 학교 안에 상주하고 있었고 저희는 지금 연병장이라는 게 없지만 연병장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사교육을 받았으니까 대학생들이 연병장에 보게 되면 전경들이 연병장을 반을 차지해서 그냥 족구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위하면 나오고 우리들 잡으러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골단만 있는 게 아니라 녹골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녹골단. 그래서 백골단과 또 다른 형태의 녹색 우리가 이제 당시 하이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투구를 쓰고 이제 저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곤봉 들고 다니는 이건 녹골단이 있었는데 백골단, 녹골단의 이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때 구타당한 이 민주화 운동했던 학생들 또 민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걸 계승하겠다? 이거 상상이 안 가죠.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만 피해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지나가던 사람 아무한테나 특히 그랬어요. 머리 긴 여학생들 괜히 머리채 붙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를 저도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김민전 의원 본인이 바로 그 연배에 아마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백골단이라는 사람들 국회를 끌고 왔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에 몰랐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모를 수
올랐다는 건 만약에 몰랐다면 그분은 정말 의원직 의원하시면 안 되는 의원직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그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내야 됩니다. 야사당으로 해서 다 올렸습니다. 네, 내야 되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백골단 이 상황은 징계 사유 아니다고 해요. 근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하면서 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관대합니까? 도대체가 권성동 의원의 잣단이 정확히 뭡니까? 충청 인터님,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다시 국민에 갔으면 대못을 박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시대를 살아나왔고 그 시대에 우리가 무슨 아픔을 겪었는지 그 시대에 우리가 민주화를 어떻게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냈는지를 당신들이 진짜 몰라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민주화가 싫어서 그런 거고요. 아, 민주화가 싫어요? 한남동 북쪽에 지금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우 세력들. 여기 저는 뭐 자주 가서 봤는데 가장 큰 깃발이 뭐냐면 5.18 관련 군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이 일반적인 깃발이 아니라 굉장히 큰 깃발로 걸려져 있어요. 그걸 휘둘러요. 그러니까 말로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18부터 뭐 다 역사도 부인하고 정말 맘대로 하던 시절, 전두환이가 철권을 휘두르던 시절로 가고 싶은, 뭐 윤석열은 아마 왕이 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아주 정밀한 결과는 아닌지 모르지만 김민전의 백골단 사태도 나고 서북 청년단 같은 것도 소환하고 이러는 거죠. 정신없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권성동 의원이 진짜 이상한 게 원내대표로서 보세요.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하지만 김민전 의원이 사과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냐. 나는 윤상현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5만 원 이런 거 괜찮습니까?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란했는데 그건 잘못했으나 그러나 지금 내란도 정당성이 있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네. 진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극단적이고 사실 이게 독일이었으면 이 사람들 다 감옥 갔어야 될 사람들. 정치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대충 덮어버리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골마 터진 거고 그것이 윤석열의 지금 계엄 사태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참에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남동 북단 남단에 택시를 내려야 되는데 북단이 잘못 내렸다가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엄청 폭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저는 항상 불신검 문제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집회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제가 이제 파란색 옷 입고 갔다고 막 저를 쫓아와서 말 걸고 막 욕설하고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육교에서 침 뱉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전이나 그런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폭력을 더 이렇게 조장하고 폭동을 정말 획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김민정은 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현직 국회의원이 폭동을 이렇게 획책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국회의장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제재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은 거기서 나온 반응들이 상당히 격렬하거든요. 그 격렬함과 그 뜨거움에 이 양반이 점점 재미가 들려서 점점 그쪽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방향으로 붙고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희열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같은 교육위원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상임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좀 해보면은 분명히 이제 동쪽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서쪽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워.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잖아, 지금. 그렇죠. 최고위원인데 엄청 대우받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자기가
황당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걸 막 써줘. 써주고 막 국민의힘의 그 광신도들은 막 격렬하게 막 찬양을 해줘. 지난 몇 년 정신 나간 동안 거야. 방송 패널에서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단 며칠 사이에 비상식적인 몇 마디, 가격한 얘기 몇 마디 할 때 다 받아 써주거든요. 다 쳐다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자마자 교육위원들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죠. 바로 기자회견하고 제가 바로 제명해야 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국회 제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